안녕하세요. 캐도남방 이현우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수소폭탄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자폭탄보다 많게는 100배나 강력한 수소폭탄을 언급하는 겁니다. 폭탄 영상 보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김정은의 협박에 미국,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의 소풍이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뻔한 거짓말 왜 했을까요? 북한 김정은의 노림수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즘 북한은 굉장히 이중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동강변 야바이꾼 모습에서 무척 자유로운 분위기 느낄 수 있지만 김정은의 말은 여전히 폭력과 협박입니다. 최고의 북한 전문가 고용환 전 북한 외교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얘기 전에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북 당국 회담 했는데 뭐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 오전에 서로의 기본 연설만 듣고 기조 연설만 듣고 쉬고 이제 오후회가 이게 기본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짧게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북한이 이번에 틀림없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들고 나올 것 같은데 북한 노동신문 논조를 보면 예. 이전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될 때 1년 벌어들이는 수입이 4천만 달러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엄청 큰 돈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 44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예. 요거는 정말 알순하게 김정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북한 금강산 관광 가면서 돈을 내면 그 돈은 그냥 김정은 호주머니로. 김정은한테 30고시를 통해서 100% 김정은한테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석탄 수출도 그렇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외화에 굉장히 목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열면 김정은 통치 자금이 늘어나고 그러는 거겠죠. 참 애매합니다. 북한 만약에 관광이 재개가 됐으면 금강산 관광 가는 건 좋은데 내가 돈을 내면 그 돈이 김정은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가라 할 수도 없고 가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오늘 김정은이 본인들이 수소폭탄을 갖고 있다 이런 반응을 했는데요. 조선중앙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네, 영상이 준비가 되면 수소폭탄을 터뜨리면 원자탄보다 100배는 강력합니다.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지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이 보이시죠? 엄청납니다. 저것이 수소폭탄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 원자폭탄보다 10배나 더, 100배나 더 강력하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걸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북한이 예. 원래부터 핵무기를 가지려고 할 때부터 그 수순이 예. 원자탄을 가지고 원자탄은 핵 분열로서 얻어지는 폭탄이고 예. 수소폭탄은 핵 융합으로 얻어지는 수소폭탄인데 저것이 거의 TNT 100만 톤, 150만 톤이 그러니까요. 터지는 능력과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데 예. 과연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가졌을까 하는 거는 저 자신도 의문이 되는데 예. 일단 김정은이가 지난 10일 날 평천구역 혁명사적지라는 것을 참관을 하면서 저 수소폭탄이 거대한 폭음이 울렸다 뭐 이런 말을 예, 했는데 예. 저건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 정도는 확보해 놓았을 수 있지만 수소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은 약간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핵보유국의 길을 간다. 그리고 예. 미국, 한국, 중국 너네 우리 길을 가로막으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엄포용도 있고 그런데 다분히 블러핑, 그러니까 우리말로 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죠. 아니 근데 이제 그 핵실험을 하면 수소폭탄은 지하가 막 움직이고 해서 조용히 실험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감지가 안 됐으니까 저것은 시체말로 뻥이다, 과장이다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인데 그럼 막연히 뻥이다, 사실 아니다. 우리가 저게 뭐 어느 날 이제 북한이 내년도든가 언제 이제 핵 폭탄하면서 산이 흔들리는 모습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북한 텔레비전에. 예. 그런데 정말 그 파키스탄 폭탄 지하 핵실험했을 때 산이 막 흔들리거든요. 예. 거대한 산이. 예.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예. 과연
저렇게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예. 저기까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또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고 예.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했던 실험에 비해서 훨씬 강도가 큰 지진파가 아직은 감지되질 않았다. 막연히 다 거짓말이라고 하긴 그렇고 뭔가 그렇죠.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무슨 노력은 예, 진행 중이다는 얘기네요. 물질이나 기술 같은 예. 것은 축적을 하고 있지만 예. 아직 그래도 수소폭탄을 완성했을 단계는 아니지만 예. 저것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필요한 기술이나 일부 물질들은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저 말 방송을 한 게 어제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남북 차관급의 8년 만에 회담을 앞두고 저런 말을 했다. 저렇게 하면 무슨 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겁니까? 뭐 김정은이가 이런 남북 회담 차관급 회담에까지 생각했다는 것보다는 예. 차라리 이경제위원회랑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반발로 자꾸 우리를 제재를 하면 우리는 더 크고 더 큰 거로 대답을 할 거야. 이런 예. 메시지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반응, 러시아 반응 좀 들어봤는데요. 러시아 볼까 하는데 미국 백악관에서도 네. 좀 뻥 같다. 예. 그런데 찝찝하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미국 백악관 반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t this point,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access to calls into serious question those claims. But we take very seriously the risk and the threat that is pos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ir ambitions to develop a nuclear weapon.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건 저 수소폭탄까지 개발했다는 것은 좀 과장인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의 핵 자체의 위력은 위협적이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소폭탄을 가지겠다는 의지는 강력하다. 강력하다. 예. 아무튼 이게 영상으로도 봤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수소폭탄. 뭐 원자폭탄에 비할 바가 아니고요. 피할 바 아닙니다. 뭐 나무 집이든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녹아내리는. 그렇죠. 저 버섯구름도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예, 저희가 어떤 결과가 올지는 뭐 단순히 뻥인지 아니면 실제로 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북한에 있을 때 야바위 보신 적 야바위 이런 말? 저는 그 야바이는 본 적이 없고요. 예. 북한에서는 그걸 사기꾼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사기꾼, 예. 지금 야바이꾼이 지금 대동강변에 있다는 건데, 예. 요거는 약간 인도네시아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한번 예. 보실까요? 예. 이제 보면 예. 저 길거리 둘하는 사람 붙들어 놓고 맞추면 돈 준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저런 야바이꾼이 많았거든요. 예.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북한의 야바이꾼을 어떻게 야바이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치발이 이거 70발이란 말입니다. 한 번에. 자, 탁구 1,000원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만 나오면 5,000원. 자, 기분 좋지? 와, 잘 맞춘다, 야. 예, 우리나라의 야바위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런 야바위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다는 반증인데, 실제로 저 정도로 자유로워졌나요? 저게 예, 외국 사람한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비법적인 일을. 예. 야바이라는 건 사기를 치는 건데. 사기죠, 예. 그런데 저렇게 저것을 카메라를 보면 얘기한다는 거는 저건 다분히 조작돼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 이전에도 대동강변에 앉아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하는 것들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런 거를 하고 뭐 총을 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변에 저 사람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예. 한적하고 그렇거든요. 옆에 바람잡이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바람잡이도 없고, 예.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하고 선전선동 방법이 좀 달라진 거는 예. 약간 자유스럽다는 분위기를 좀 연출해내는 그러니까 약간 젊은 사람의 개성이 묻어나는 그런 선전선동 방법인 것 틀림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고생님은 북한에 있을 때 사기꾼들 야바이 저리 안 가보셨어요? 그런 거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 지금 못 봤습니까? 예, 저기 보면 뭐 완전히 조작 같지는 않고요. 시설도 해놨거든요. 예.
저런 총은 충분히 가능한데 예. 야바이 같은 불법적으로 이렇게 약간 그런 거를 찍어준데 가만히 찍게 놔버려 둔다는 거는 원래 외국인들 와서 찍으면 당신 찍지 말라고 다 가라고 화를 내거든요. 흔히 그게 북한 사람들 심리입니다. 예. 그런데 저거는 막 말을까지 했다는 거 보면 약간 좀 조작됐다. 만들어진 그림 같다. 근데 야바이 해가지고 총 맞춰가지고 뭘 맞추면 1등이 담배라면서 담배가 그렇게 귀합니까? 담배가 예. 담배 한 각이 고양이라는 담배가 있는데 고향. 고양이, 고양이, 야옹이, 예. 야옹이 그 담배 한 각이 일반 근로자 월급 한 달 월급보다 더 많거든요. 한 달 월급 받아도 담배 한 갑을 못 사네요. 그렇죠. 담배 반값 사기가 딱 좋죠. 예. 근데 저 야바이 저런 게 실제로 저 야바이 실제로 저 한다면 예. 실제 야바이를 한다면 단속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겠죠. 저거는 저거 이제 사람들 눈속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단속을 하는데 저걸 보여준다는 건 이제 우리가 북한이 너네들 생각하는 북한하고 다르다. 이제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한다. 이런 측면이 보다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면 뭐 저런 야바이뿐만 아니라 뭐 길거리에서 테니스도 치고 길거리에서 거리 악사가 뭐 연주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저건 이제 외국 가면 저런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 어디 가면 그럼 이제 앞에 이제 동전 통에 돈도 예. 좀 내고 피리 부는 사나이인데요. 예, 좀 나이는 좀 있어 보이시고 저 영상도 연출로 보시는 건가요? 저 나이 든 사람들이 악기를 부는 건 평양에서 이따금씩 있었던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저런 거는 뭐 저 장면만 봐가지고는 일단은 저거는 조작된 장면으로는 보이질 않습니다. 아, 조작은 아니다. 저 장면은 예. 아까 야바이는 분명히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 아니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저러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런 영상들, 뭐 테니스 치고 하는데, 예, 저런 건 뭐 테니스는 칠 수 있는 거고 예. 테니스는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아, 북한이 테니스를 좋아합니까? 테니스를 좋아하거든요. 예. 소프트볼 이렇게 말랑말랑한 볼 가지고 예. 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고 배드민턴 북한에서는 바드민턴이라 그러는데 예, 배드민턴. 바드민턴도 치고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저런 영상들보다 북한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예. 길거리 자동차인데 예. 한 번씩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나온 게 트래픽 잼, 그러니까 교통체증. 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 주변의 사진들 보면 예. 교통체증이 많이 생긴 모습이 꾸준히 보입니다. 지난달, 지난주 계속 보이는데 실제로 차가 늘긴 늘었죠. 그러니까 AP 평양 특파원이 보낸 건데 아무래도 예. 평양에 상주하고 있는 특파원이니까 아마 북한 정권에 맞는 기분에 맞는 그림들을 많이 내보내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단 이전에 4, 5년 전에 비해서 차량은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예. 특히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왔던 그 막 자동차가 밀려서 못 가는 여기는 거. 지금 조용히 차가 없는 모습인데 별로. 그렇죠. 이런 밤의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곳에 보면 차가 이렇게 꽉 굉장히 많은 모습도 보입니다. 어찌됐건 북한에 차가 많아지고 뭔가 좀 경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예. 시장화가 조금씩 더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예. 어쨌든 저희들도 혼란스러운 게 저게 실제 평양 모습이고 이거는 좌측에 보이는 그거는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인데 저 동영상을 올린 날짜 그 찍은 사진을 보니까 9월 28일입니다. 올해. 근데 그날이 추석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날이니까 먹을 거를 구하러 많은 차들이 나온다 그래요. 원래 추석 전에는. 그래서 그거는 좋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한마디로 말해서 4, 5년 전보다는 차가 좀 많아졌다. 택시도 평양에 한 3,000대가 생겼다고 그러고. 아무튼 북한이 뭔가 변화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소위 특권층 얘기인지 모르지만 북한의 대형 마트에서 예. 이런 얘기를 북한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출인지 아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마트 손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부터 여기서 자리를 멋두고 있는데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다 마음에 들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어느 걸 가져야 될지 모르겠구만요. 예. 어느 걸 가졌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 색깔도 곱지, 질도 좋지. 아니 뭐 어느 것부터 가져야 될지 모르겠구만요. 예. 저 영상이 자랑이라면 참 황당하네요. 아니. 저희 80년대 그 시골에 가면 있는 이 플라스틱 양동이 같은 건데 양동이죠. 저걸 품질이 좋다라고 하는 걸 보면 북한 주민의 삶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기도 저건 합니다. 북한 중앙 텔레비전에 나온 예. 중앙 텔레비전 기자가 가서 찍은 거니까 북한이 만든 그림입니다.
북한이 만든 그림인데 만든 그림조차도 너무나 예. 옛날이고. 만든 그림인데 일단은 예. 북한에 대형 마트들도 좀 생겨났고 예. 고급 가게도 생겨서 돈주들이나 권력자들이 거기 가서 사고 그러니까 예.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물건이 늘어났고 시장부터 시작해서 중간급 사람들이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중국제부터 시작해서 더 고급제로 올라가면 한국거나 일본제를 파는 그런 좋은 질 좋은 뭐 예를 예. 들어서 뭐 OEM이라고 하지만 일본제도 파는 그것을 예. 사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겨난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저렇게 되면 뭐 평양은 저렇게 무슨 좀 좋아지고 지방 도시에 있는 상대적 박탈감 어찌되면 일본 주민들은 분노할 것 같습니다. 저게 평양도 말입니다. 예. 평양 중심부의 중구역이나 모란봉구역 같은 데서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고 예. 평양에서도 조금 변두리 쪽으로 나가면 굉장히 못 살거든요. 시청마로 서울 뭐 강남, 그렇죠. 뭐 강북 뭐 이런 얘기네요. 압구정 무슨 어떤 동네의 이야기고 예. 조금 벗어나면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기에 예. 비하면 또 지방은 사실은 하루 땔감 걱정하고 끼니 걱정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북한이 저는 제일 자랑했던 게 역시 그거거든요.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다. 평등. 예. 그렇죠. 평등이다. 그런데 예.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이 한국보다 더 훨씬 심해진 것이 북한이다. 예. 참,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전근대적이고 그냥 왕조 문화 같다라는 반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선에 물난리가 났는데 이 어머니가 자식보다 김정일, 김일성 사진을 꼭 껴안고 죽은 채 발견됐다.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그게 왜 그러는가? 사실이라고요? 예. 사실입니다. 저런 것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불에 화재가 났거나 큰 물이 말 때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러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사진을 가슴에 안아요. 왜냐하면 예. 자기는 이제 죽는데 예. 어차피 자기가 죽은 그 모습이 발견이 되면 아이들이 만경대 혁명학원 같은 좋은 학교에 가거든요. 아, 김정일, 김일성 사진을 품고 죽으면 예.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자식들은 일단은 신분 상승이 일어나고 예. 만경대 학원이나 뭐 평양 외국어 학원이나 좋은 데 가서 일단 공부를 하고 간부로 키워지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북한은 프로파간다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라 예. 내가 딱 죽게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부들도 김일성 초상화를 안고 예. 어머니들도 불날 김일성 초상화를 안고 아이를 안고 죽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북한이 우상화가 진행이 되고 1인 독재 국가인지를 명백히 볼 수 있는 거죠. 뭐 저 이번에 뭐 저 아이 대신에 뭐 김일성 사진을 껴안은 어머니의 모습 못지않게 네. 과거에 우리 2003년도인가요? 북한에 응원단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수령님 사진 물에 젖는다고 울고불고 네. 난리였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장군님이 영상이 영대 못했나 보시죠. 평양 김정일 장군님이 영상이 영대 못했나 보시죠. 특히하고 동남에다가 어떻게 먹었습니까?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장군 영상이 젖어준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태양을 열리가 멋있어요. 어디 있나 정말. 아, 이걸 뭐 기가 차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사이비 종교의 아니, 뭐 저게 사실은- 광신자도 아니고 왜 저럽니까, 저? 되게 소름이 끼치는 일이거든요.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치는 일인데 예. 저만큼 북한에서 김부자에 대한 우상화나 예. 김부자의 그 말하자면 소위 이른바 권위나 이런 것이 얼마 강력한지 그리고 저거를 봤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들어가서 평양 가서 제대로 어느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예. 다 탄광 가든가 그러거든요. 아, 다 탐관 간다. 그런데 저런 걸 보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 다 가서 훈장을 다 받았거든요. 국기훈장 예. 1급 받고 2급 받고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를 세우십시오! 한 아가씨는 국기훈장 1급을 받고 저런 식으로 우대를 하고 저런 걸 보고 그냥 지나치면 또 탄광에 보내고 수용소에 보내고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참 끔찍합니다. 무슨 뭐 집단 최면도 아니고요. 예, 뭐 사이비 종교 광신도도 저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찌됐건 그렇게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 껴안고 돌아가신 어머니 예. 아이는 떼놓고 예. 그 사람이 영웅이 됐습니까? 그렇죠. 영웅이 되고 그 아이들은 만경대 혁명학원 같은 데를 보내고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집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죠. 야,
어머니가 살신성인을 했네요. 살신성인입니다. 참 보면서 좀 예. 뭐 복구는 다 끝났나요, 그게? 물난리. 나선 아직 복구가 안 끝난 안 걸로 알고 끝났고요? 있습니다. 예, 아직 안 예. 끝나고 군인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예. 김정은이 왔을 때는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수천 명이 아직 남아서 나선 물복구 사업을 하는데 저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예, 그것은 멀쩡한데요. 예. 저거는 결국은 김정은을 보라고 만든 집이고 예. 나머지는 아직도 안에서 군인들이 몇천 명이 아직도 나선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거로 예,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만드는 달력, 통일 달력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예. 달력에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한 적은 있는데 예. 나만 우리 한국의 노동조합 노조원을 저런 달력에 사진을 실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약간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선전이 좀 달라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조선의 노동자들, 예. 남조선의 일반 주민들까지도 우리 장군님을, 우리 그 어버이 수령님을 저렇게 존경하고 따른다. 저런 모습인데 사실은 북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 보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북한에 왔다가 저렇게 가서 괜찮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을 정말 저렇게 존경하나 봐. 이게 예. 북한 선전 방법이거든요. 저 달력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저거는 그 기관 기업별로 나눠도 주고 예.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기도 하고요. 달력을. 북한에서는 달력도 뭐 돈을 좀 주고 사야 되나 보죠. 돈을 주고 그러니까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달력이 들어오고 예.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사야 되고 예. 이게 또 빈부의 차이가 거기서 만들어서 나오는 뭐 거죠. 무료로 배포하는 건 없습니까? 무료로 배포하는 거는 이전에는 했는데 예. 지금은 간부들에게만 음. 당정군의 엘리트들한테만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님 감사합니다. 네, 조계사의 일부 스님들이 화가 났습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한상균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사람 얘기 안 듣고 싶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이남희 채널A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상균에게 왜 우리 언론이 마이크를 줘서 그 사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해주느냐.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 말하자면 민노총에서 하는 총궐기라든지 이런 것의 본질이 어떤 건지, 이것을 국민들도 좀 그야 한상균 위원장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을 거고 또 반대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실은 그 뒤에는 이 진실은 뭔지, 진면목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좀 아셔야죠. 바로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예. 저희도 저희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저분 말을 그냥 생중계해 주는 것이, 저 사람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민낯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들고요. 한상균 위원장, 구운 소금을 왜 달라고 그럽니까? 소금도 그냥 소금 필요하지, 구운 소금은 왜요? 일단은 지금 구속된 지 이틀째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운 소금만 넣어달라 이러면서 구운 소금이요? 네,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물과 구운 소금만 이제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진술은 전혀 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돌아보니까 예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도 수사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아니 근데 그냥 소금을 안 좋고 단식할 때 구운 소금을 먹으면 몸에 좀 더 좋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더니만 구운 소금 다이어트가 있더만요. 구운 소금 다이어트. 예, 결국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단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경 같은 걸 먹으면 건강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또 상당히 또 이간 또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처음 질문하신 앵커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왜 길거리로 나갔죠?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할 미디어가 없다라고 해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3시간 동안 거의 모든 어떤 그 채널들이 아마 한국에 있는 TV 카메라 한 80% 이상 그곳에 갔을 거라고.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본인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대화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한상균 위원장이 했다는 거짓말이 도대체 어떤 거짓말인지 스님들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장 스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종단이 그동안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에 정면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오늘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계약을 멈추고 민중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내용이 바로 스님이 하신 스님의 말씀을 한상균 위원장이 언론에다가 대대고 전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분들이 스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잠깐 상황을 간단히 예, 예. 설명드릴게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한 20여 명 정도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자승 총무원장이 고생했다 이 정도의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염두를 풀어줬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한 위원장 발언은 결국 자신이 했던 말이지 거기서 자승 총무원장이 노동계약에 대해서 뭐 동감한다던가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전혀 없었다라면서 황당해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습니다. 뻔히 들통날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라면 주변에 다 있었으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나도 옆에 있었는데 스님 그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돼버렸는데 총무원장이면 불교에서 조계종에서 상징적인 법통을 갖고 계시는 종정을 제외하고는 제일 큰 어른입니다. 수백만 수천만 이 불교계의 제일 큰 어른의 말을 저렇게 거짓으로 왜곡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네요. 자신감보다도 실상을 국민들이라든가 종단에서 알게 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지금 한 10여일 동안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한상균 위원장이 저렇게 말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알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종교단체에서 이들의 실상을 알았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어떻게 부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노동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수파가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때 저런 식으로 투쟁을 줄곧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명성이고 솔직함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부정되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은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상균 위원장이 저기 가서 은신해 있는 기간 동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낯을 그대로 국민한테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30일 날 나가겠다 했다, 6일 날 나가겠다 했다, 9일 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꾼다든지 거기서 여기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무슨 신도들 때문에 옷이 찢겨서 벗겨진 게 아니라 스스로 옷을 벗고 여자 신도들 앞에서 옷을 벗고 있어 신도들이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듯이 스스로 말하는 2천만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또 63만의 민노총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분들의 품격은 자신이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노동운동하는 지도자가 저런 식으로 막 가는구나. 이런 인상을 국민한테 줬기 때문에 한국 노동운동에 있어서 한상균이라는 사람은 그 노동운동의 앞날에 어떤 큰 장애를 조성한 그런 책임을 져야 될 거거든요. 예. 아마 불교계 내에서도 회의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분이 이런 거짓말, 특히 제일 큰 어른 총무원장의 말조차도 거짓으로 왜곡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아마 다음에 정말 긴급 군안이 필요한 진짜 약자가 가더라도 저래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거짓말장이가 누굽니까? 양치기 소년이죠. 양치기 소년이 몇 번 거짓말했죠?
딱 2번 거짓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사람들이 믿질 않았는데 오늘 총무원 조계종에 있는 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출가를 시켜가지고 절에서 이게 하면서 사죄하도록 출가시켜야겠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 것 같은데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해서 몇 번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사람들이 옆에서 잡아당겨서 찢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신도들이 있는 데서 훌렁훌렁 벗고 팬티 바람으로 스스로 만들어 놓고는 오히려 찢겼다고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SNS에다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신도회로부터 침탈을 당했다, 유폐당했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결정적인 방점을 찍은 것이 바로 자승 총무원장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사실은 나오면서까지 계속 고맙다. 어떻게 보면 불교계와 정권을 어떻게 보면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밝혀짐으로 해서 외면적으로는 3시간 동안 그 모든 언론의 매스미디어를 독점했지만 실질적인 민낯을 까봤을 때는 실질적인 어떤 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어떤 악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분이 끊임없이 말씀 들어보면 계속 거짓말해서 질렸다. 스님들이 저 친구 거짓말 너무 많이 했으니까 머리 깎고 출가를 시켜서 사죄를 시켰는데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저분은 그런데 자기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젓갈로서 저도 많은 반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분노도 키워봤습니다. 조계종단이 사실 계급적 관점으로 우리하고 동질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조계종이 가봤더니 계급적 관점이 우리와는 다르더라. 저 말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조계종이라는 불교 단체가 종단이 조금 해석을 하면 가진 자 기득권층의 시각도 갖고 있고 권력자의 시각도 갖고 있고 우리같이 힘든 노동자의 시각과는 다르더라. 저 말은 진짜 자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교를 모독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계급투쟁 그런 시각에서 보면 참 심각한데요? 저걸 보면 예. 계급적 관점이라는 말을 한마디만 딱 떼서 보면 그 내적인 어떤 특성이 그대로 민낯이 드러났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어떤 공산주의 혁명 노선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서 거기에서 대입을 해도 불교의 종교단체를 자신이 어떤 정치 타단받는 문에서 이렇게 피신처로 하는 것을 삼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 저걸 보면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노동운동이 아니고 이미 이것은 정치운동화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뭐 혁명이든 정치든 그러면 위원장을 떠나서 정계로 데뷔를 해야 되죠. 아니 그런데 뭐 가고 말고 특히 저희가 CG람 준비를 했는데요. 아이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줬는데 이거는 이념을 다 떠나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문당했다. 권력의 눈칫밥 들고 먹고 있다. 신도의 고위급들은 정권의 하수인이다. 사찰이 유폐시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컵라면 고문당했다라는 얘기 일단 무슨 상황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바로 이제 단식에 들어가면서 근데 이제 한 위원장의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감시해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 근처에 이제 그 조계사 관계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식사를 못 하러 나가잖아요. 한 위원장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컵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 컵라면 냄새 때문에 컵라면 고문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누가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먹은 건데 오히려 자신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한상균 위원장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밤새 옆에 있고 밥도 못 먹고 했는데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옆에서 본인은 MSG 고민을 당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얘기하는 절간에 들여서 안 될 음식을 배달시켜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김치찌개에 뭐 들어갑니까? 돼지고기 들어가죠. 그렇죠. 그거를 시켜가지고 관음전에서 먹은 사람이 어떻게 옆에서 집에 밖에 본인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컵라면 먹은 사람을 그거를 그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상균 위원장이 절에 숨어서 김치찌개를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 안에 돼지고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통상적인 김치찌개는 다 돼지고기 들어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김치찌개를 시켜 먹고 컵라면 냄새에 고문을 당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절간이란 표현을 쓴 것도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제 조계사를 떠나기 전에 민노총 간부들과 한 얘기인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종교를 우리의 우군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조계사 비판하면서 그래도 우리 우군으로 삼자고 주장을 하네요. 예. 궤변이 아주 능한 분 같은데 사실 이제 계급적 관점 지금은 아직도 옛날에 20세기 전반기적인 그런 사고방식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급사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부터 보자면 저런 분들이 만약에 계속 앞으로 노동운동을 이끌 경우에 우리 민노총도 그렇고 전체 노동계가 말이죠. 이 노동운동이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린 그런 게 되고요. 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벌써 저분이 이끌어온 민노총이 어떤 한계를 드러냈냐면 스스로 제시했던 뭐 노동법, 이른바 노동법 개혁이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 기치를 들어도 옛날 같으면 그 밑에 자기들이 말한 10만 명씩 모을 수 있었을 때 이번에 그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 개, 53개 단체까지 모아가지고 그 이슈도 말이죠. 11개인가 제시를 하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겨우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겨우 이른바 그 총궐기를 성립시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모리모다 제가 다는 건데 앞으로 저런 식으로 나가면요. 그런 권기식의 그런 시위하는 이런 노동운동인 스스로 벌써 한계에 왔다. 저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별로 악수할 생각이 없는데 쭉 가슴에 악수를 하시네요. 받을 사람이 아무튼지 저분이 저런 사고방식의 사고체계를 보여주는 국회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량 정리해고의 가장 근본은 뭔가요, 이게? 이 국법을 지키지 않는 이 소위 상층의 이 나라 지도층들의 기만적인 노동자 죽이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 말씀을 들어보면 좀 많이 배웠거나 돈이 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이고 법을 어기면서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스님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연 스님이 동아일보 인터뷰를 했네요. 네, 조계사 그 주지 스님이고요. 이분 주지스님이군요. 2인 자격인데 이제까지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 조용히 이렇게 계셨다가 어제 동아일보의 가장 종교 출입을 오래 한 기자에게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참 가장 힘들었던 게 자본과 권력의 행태와 같다고 조계사를 비난할 때는 수행자 입장에서도 참기 어려웠다면서 본인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예, 그리고 명동 성당 가려고 하다가 성당에서 안 받아줘서 또 저리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어떤 이제 그 신자다, 불교 신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보고를 받기로는 이 지연 스님이 보고 받기로는 바로 맨 처음에는 명동 성당에 갔는데 한 위원장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조계사로 왔다고 이렇게 들었다고 그 뒷얘기를 밝혔습니다. 종교까지도 저렇게 수단으로 쓰고 더더구나 조계사는 우리나라 조계종의 그 본산 아닙니까 저기가 그곳을 말이죠. 그 정말 그 수행의 도량을 그걸 수단화해서 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전체 불교 신도들을 모욕 준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노동운동은 안 된다. 이런 신도 말씀하시니까 신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가장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펜트만 지금 다 뺏겨놨어요. 끌고 나올래다 회장도 안 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정도 자진 투표하라고 지금 회장단은 한 5-6명에서 반장 들으려니까 다 옷을 다 벗더라고요. 안에서 한 위원장 혼자 있었나요? 네, 혼자 있어요. 오늘 12시 안으로 자진 투표하라고 그랬는데 5일간 시간 날려 못하겠다. 오늘 여기서 결판 내자. 그래서 우리 반짝 들었는데 옷이 다 찢어졌거든. 그냥 훌렁훌렁 다 벗고 팬트 바람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못 드니까 경찰을 동원해야 되겠어요. 오늘 끌어낼 거야. 예, 이 신도의 분들은 한상규 위원장의 좀 비판적인 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조계사 주지 스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사 주지 스님 설명을 저희가 CG랑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한 위원장이 스스로 옷을 벗고 팬티바람으로 버티는 바람에 아주 여성 보살들이 기겁을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지 스님 말씀이니까 객관적으로 받겠습니다. 주지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은 또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도리어서
조계사 신도의 폭력으로 몰면서 진상조사하자고 민주노총이 주장했었거든요. 기가 막히더라. 이걸 보고는 정말 기가 막혔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에 실제로 조계사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사과를 요청했고 그거에 대해서 조계사가 미안하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아니었다는 게 주지스님을 통해서 밝혀졌으니까 저라도 정말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지스님이라고 해도. 알고 봤더니만 사과를 하고 났더니만 사과를 받아야 될 상황이면은 그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장 교수 말씀하셨지만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노총의 지도부가 의식이 여전히 계급 투쟁, 더 나아가서 계급 혁명,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를 만들려는 건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짓말은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짓말은 모든 것은 혁명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시대가 바뀌면 투쟁의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군중동을 하기는 쉽지만 요즘에는 대학에서 세미나 할 때도 학생들이 없어서 교수하고 발표자와 토론자끼리 토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시대인데 이렇게 전 국민을 동원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이렇게 협박도 하고 그리고 정부라든가 모든 세력, 자본과 권력을 타도의 대상, 오히려 종교단체까지도 자기 편이 아니면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것이 노동운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념도 떠나서 투쟁도 떠나서 정치적인 모든 걸 떠나서 조계사에서 주지스님 좀 되시면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그분이 어이가 없다, 기가 막힌다. 근데 수십 년 도량에서 돌을 닦았지만 그래 돌을 닦았는데도 못 참겠더라.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 이 부분은 이념과는 전혀 무관한 인간의 본연적인 최소한의 상식과 예의 아니겠습니까? 염치의 문제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아일보에도 나왔듯이 거기에 있는 부장 스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했다고 하면은 나와서 첫 마디가 물론 정권에 대해서는 각을 세울지 모르지만 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조계사에 있는 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할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언짢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투쟁은 가까운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겠습니까? 기본에 염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 대의 명분이 설 수 있겠습니까?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 자성스님 총무원장이 여하튼 저기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하고 있는 가장 높은 상징 아닙니까? 조계종의 상징인데 저분이 품어줬는데 나가면서 뺨을 때려도 저런 식으로 때릴 수는 없거든.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자성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래가지고 자성스님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가지고 자성스님이 마치 그 말을 들으면 자성스님이 마음속으로 정부와 지금 노동계약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밖에 더 들립니까? 근데 어떻게 아무리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조직적으로든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해드렸고, 이렇게 해놓고는 그래 품어주고, 곱게 내보내주려고 그렇게 다독거려주고, 염주까지 풀어주는 그 스님을 나가서 또 바로 돌아서서 저렇게 이용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우리가 친구들, 선후배들끼리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간적이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인간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새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 실정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소요죄? 무슨 그때 형벌이 센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죄명으로 하면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죄의 개수로 하면 거의 30개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미 재판 받고 있는 것부터 해서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했는 혐의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쇠파이프로 막 때리고 했는데 그거를 취위하고 독려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내지 특수공무집행 방해 플러스 방해 치상까지도 많은 경찰들이 다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 이외에 이제 집시법 위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소유죄. 적용이 됩니까? 될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법문으로 봤을 때는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검찰이 항상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마치 낙태죄가 있지만 낙태죄를 실질적으로 1년에 몇 건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 사회의 사회적 관념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지금 경찰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적어도 지금까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하되 신중히 검토한다. 이 정도의 어떤 스탠스인 것 만약에 적용을 하면
적용을 하면 형별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인간? 실질적으로 지금 한다고 하면은 아마 지난번에 그 쌍용차 파업과 관련해서 한 3년 정도의 실형을 받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거의 유사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 3년 이상 형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혹시 합니다. 이런 질문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최 변호사님 변호사니까 한상균 위원장이 나 변호 맡아줘. 그래서 최 변호사님 변호를 맡았다. 네. 그러면 얼마나 좀 형량을 줄일 자신이 있으세요? 저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뭐 저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념과 상관없이 변호사는 변호를 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한 2년 내지 1년, 2년 정도까지는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낮출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께서도 부장판사 출신인데 1년 반에서 2년 정도 나올 네네. 거다. 저분이 물론 뭐 법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1년 반, 2년 얘기 나오고 또 나중에 또 갔다 오셔서 또 그때 어떤 일을 할지도 조금 걱정이네요. 예. 근데 형벌, 사법적 징벌은 징벌이고요. 예.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될 것은 이 노동운동도 그렇고 모든 사회 모든 운동이 정말 인간적인 도덕성 이것만은 좀 분명히 가지고 했어야지 이 도덕성까지도 다 팽개치고 말이죠 목적만을 위해서 투쟁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 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인간적 예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인데요. 이분도 노동계 출신 정치인인데요. 이분은 인간적 예의를 지키고 말씀하셨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결혼 안 해봤고 출산을 안 해봤고 애를 안 키워봤고 또 이력서 한 번 안 써봤고 근혜 대통령은 어찌된 건지 출산이나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보육을 또 출산을 시키기 위해서 노동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속된 표현으로 뭐 동물이 웃을 얘기입니다. 저분은 출산 경험 있습니까? 저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자기는 남자니까 출산은 경험이 없으시겠죠. 예, 아니 근데 전 무슨 뭐 비판을 해도 정말로 너무 저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정부에서 좀 통과를 덜 시키는 것 같은데 저출산 대책이 좀 다른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정책적인 접근을 했더라면 전혀 논란이 없었을 텐데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결혼해보지도 않고 출산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파는 튀어야 살고 정치적인 마케팅이 필요한데 사실 튀어야 산다. 예, 막말하면 튀는 모양이죠. 예. 소수파의 이제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특성인데 저것은 이제 코스프레라든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국민의 어떤 상식선에서 해야지 현직 대통령, 국민이 뽑아준 현직 대통령의 그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이고 그런 걸 들춰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 저걸 보면 국민들을 뭐 완전히 저기 밑으로 보고 하는 어떤 위에서 하는 그런 말 같습니다. 저분이 노동운동 대표했죠. 한국노총위원장을 대표가 있는데 저렇게 자꾸 하니까요. 도대체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아예 품격이라든지 뭐 인간적인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버리고 해야 되는 것이 그 노동운동이냐 이런 인식을 국민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 노동조합 이 노동운동도 19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식이 아니다. 이제는 정말 이거 우리 노동자 하지만 민주노총 같은 데는 뭐 귀족노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봉이 뭐 1억 가까이 된다. 이 정도 되면 자신의 품격도 충분히 지켜가면서 이렇게 노동운동을 할 그런 시대에 왔는데도 저분이 지금 입으로 거의 욕설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저렇게 예사로 모욕 주고 모독하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정치하겠다? 아마 19세기적인 그런 발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득 최고위원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또 여성에 대해서 좀 함부로 대하나요? 정치부기 그러니까 이용득 최고위원이 좀 입이 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유승희 최고위원과 논쟁이 아니죠. 이거는 유승희 최고위원이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사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바로 뭐 당이 왜 이 모양이야 회의 시간 다 잡아먹고 똑바로 해라면서 반말을 합니다. 그것도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저 논란이 XX 뭔지는 시청자들이 여러분들 그냥 상상해 제가 막 반말도 못하냐 에잇 하면서
욕을 합니다. 예. 나와서 결국 유승희 최고위원과 얼굴을 붉히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뭐 같은 당 의원한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인신공격을 퍼부었지만은 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여러 가지 막말들이 많아서 좀 정리가 결국 대통령을 필요해요. 제대로 못 뽑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을 지지했는 사람은 뭡니까?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은 대통령을 선출했는 사람들에 대한 막말일 뿐이고 거기다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안 해보고 노동 안 해보고 이력서 안 써본 그렇다고 하면 요즘 3포 세대는 뭡니까? 결국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젊은 세대들 아직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대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모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이 노동자가 남자만 있습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야당으로서의 어떤 기본이 안 된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오늘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여당 논평을 읽어드릴게요. 여성인 새누리당 신희진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호는 사람 구실도 못하는 입을 다물라는 논리인 거냐? 여성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성차별 발언을 하는 건 양성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일각에서는 최고위원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청와대에서는 대권 가치도 없다. 대권 가치가 없는데 저희가 한번 이용덕 최고위원 스스로가 그랬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 입이 말이 거칠어져. 볼까요? 왜 욕을 했는지 우리 할머니께서 표현하시기는 10원짜리 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욕도 금액이 쭉 있는데요. 이분이 10원짜리 욕을 잘 하시는데 이렇게 입에 배서 그렇다고 하는데 원래 정치하던 사람도 아니고 노동운동 하던 사람이라 말 끝에 제가 이거 욕을 할게요. 입에 배서 그렇지 유최고위원한테 유승희 최고위원에게 욕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꼽혀발은 욕이 아닌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노동운동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도맡아 놓고 저렇게 망신을 줍니까? 그럼 노동운동하는 모든 사람은 그냥 입에 욕이 배 있습니까? 그리고 노동계 출신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뭐 심상정 의원도 있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그리고 환노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 등등이 있는데 정단하세요. 막말로 논란에 휩싸인 적 한 번도 없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평가받습니다. 본인이 저렇게 주장한다면 노동계 출신 정치인들을 또 모욕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글쎄 중학생들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학생들한테 왜 욕을 하냐 그러면 저 중학생이라서 이 뱃어 입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자리를 주면 저렇게 이제 욕을 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여러 정봉주 전 의원이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뭐 정봉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또 굉장히 왜냐하면 유승희 최고위원이 정봉주 전 의원 사면을 주장했을 때 얘기인데요. 바로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노총위원장 시절이던가 그러니까 2011년도 이명박과 정책 공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앞장서 돕던 사람이다. 거기서 국회의원이라 떡고물이라도 받았다면 과연 새정년으로 옮겨왔을까? 그러니까 2007년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 정책 공조했던 것을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얘기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에 노총사나 공공노련위원장 취임 축하 자리에 갔더니 당시에 축사했던 이용득 씨가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을 갈기갈기 비판했다. 이렇게 또 그거는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정확하게 짚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으로 있는 이용득 최고위원이 예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한국노총위원장 시절에 2007년도에 바로 정책 공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다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면서 갈라서고요. 2011년도에 당시에 손학규 전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과 그리고 이용득 위원장이 이끌던 한국노총 그리고 이해찬, 문재인 의원 등이 그때 있었던 혁신과 통합과 합쳐지면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명박 쪽과 한나라당 쪽과 손을 잡았던 이용득 최고위원이 결국은 다시 야권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런 말씀 막 하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저렇게 하면 존재감이 좀 더 드러나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나라 정치권 문화가 그렇습니까? 박수 치는 사람도 있기야 있겠죠. 심한 욕 한번 하면 뜹니까 그냥? 그게 극히 소수죠. 박수 치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죠. 그러니까 좋아라고 저러지만은 그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그야말로 저분이야말로 완장 또 큰 칼 채워준 그런 것에 이 완장의 힘을 너무 과신해서 완장 자랑을 너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거죠. 저 비례대표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표의 엄중한 무서움을 겪지 못하고 큰 권력, 최고위원한 큰 권력을 쥐어주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공무원도 불러서 소통치고 보니까 국민이 안 보이고
오로지 권력과 힘을 전행하는 그런 아주 나쁜 것으로 이렇게 변질된 케이스라고 봅니다. 비례대표는 아니고 저 지명 케이스 최고위원. 올해 초에 정청래 의원부터 시작해서 쭉 막말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 앞으로 쾌도남마에서는 가급적이면 막말은 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막말 듣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힘드실 것 같고요. 다만 이용득 최고위원 오늘 너무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해서 이분이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짧게 한 2가지만 들어보시겠습니다. 흘러간 옛 영화를 보면은 마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주의 심부름을 하면서 지주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거리고 소작인들 등쳐먹는 사람이죠. 흘러간 옛 영화에 나오는 마름이 연상되는 대통령은 자기가 국론 분열을 일으켜놓고 국론 분열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뚱딴지 같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전부 다 미쳤습니다. 저분이 근데 이제 또 뭐 최고위원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용득 최고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 몫으로 들어와서요. 이해찬 대표, 문재인 대표, 김한길 대표 할 때 항상 지명직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본인이 입으로 지금 최고위원만 4번째다. 직업이 최고위원이란 말을 듣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항상 그 지도부를 구성할 때는요. 지명직 몫으로 뭐 여성 또 노동을 배려하기로 돼 있는데 한국노총위원장 2번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노동계 몫으로 이용득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노동목 지명 최고위원을 독점을 하다시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반성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고라는 것은 가장 높다는 건데 그 정도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면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품위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당에서 다음 총선에서 200석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지금 야당에 좀 마뜩치 않은 부분들이 여당이 200석까지도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남희 차장께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 최근에 보니까 한 보도에서 나왔는데 이제 예. 신율 교수의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수층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쪽으로 유권자 지형이 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경선 200석 달성도 가능하다고 본다. 예, 야권 인사들 얘기도 하고요. 예. 야권 인사들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대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 의석수가 81석에 불과했는데 예.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그 당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예. 야권에서 나옵니다. 우리 여기 네 분 교수님, 변호사, 평론가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근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200석이면요. 3분의 2 개헌도 가능한 그런 선인데 여당이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야당이 너무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봤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박 대통령 높은 지지도 임기 절반 이상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 여전히 50% 전후에 단단한 지지도가 있고 야당은 지리멸렬인데 여권은 단합이 잘 된다. 야권은 분열돼 있다. 야당 지리멸렬 정말 진절머리 난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늘어나고 있다. 거대 야당론의 근거가 됩니다. 뭐 심지어는 일본 자민당처럼 완전히 일당 체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세월이 가다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부분은 정말 그런 것 같다. 저는 딱 2개를 일단 들고 싶은데요. 예.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메르스 사태 속에서도 다시 되튀어서 영수철처럼 치솟아 올라서 거의 50%까지 간 것은 아마 거의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예. 기본으로 해서 그 완전히 대척점으로 지금 야권의 분열 내지는 지리멸렬한 야당에 대한 실망감이 아주 상당히 큰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그제 있었던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조금 전에 제도권 밖에 한상균이 있었다고 하면은 제도권 내에 이와 같은 이용득
이런 최고위원 이런 분들의 이와 같은 행태 스스로가 오늘 또 아마 그 야권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한상균 그 위원장이 한 야당 쪽 지지율을 한 2, 3% 그 깎아먹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영득 그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아마 최소한 1, 2%는 깎아먹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다리 밟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200석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건 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단일 대우요? 여당도 단일 대우.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로는 여권 단일 대우 사진이요. 소폭 마시는 사진이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여권들은 이제 완전히 단일 이렇게 대우입니다. 법 통과시키고 나서 바로 김무성 대표 옆에 김희정 장관도 보였고요. 뭐 하태경 의원이나 그다음에 친박의 김재원 의원도 야 김재원이 같이 마시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정말 보이시죠? 친박, 여기에 뭐 비박, 온갖 친박, 네, 무슨 박, 온갖 박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에 이제 야당은 비주류 그 원내대표단 이 몇 명이서 정말 술잔을 기울이면서 어떤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어떤 서운함을 드러냈다 예. 이런 얘기들도 그런데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현재는 그런데 예, 앞으로 예. 이건 또 사람 일이니까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건 4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근데 보수 이렇게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수 성향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그런 점은 이제 있는데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보수 세력이 많아진다 이거는 아니겠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니까 한 표만 더 얻어도 그 사람이 당선되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볼 때 보수 쪽으로 이게 만약에 그 지형이 유권자의 성향의 지형이 기운다면 그건 충분히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다만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는요 어떤 국가든 어떤 조직이든요 그게 자살하지 않고는 잘 안 망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국가는 자살에 의하지 않고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뭐 옛날 격언도 있지만은 스스로가 그 요인을 다 만들거든요. 그럼 야당이 지금 스스로 자멸하는 요인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아까 좀 이제 이 차장 이야기 듣고 좀 놀랐는데 4번이나 했단 말이죠. 그건 새삼 느낀 게 저 사람이 4번이나 하면서 제1야당의 최고위원을 4번이나 하면서도 저렇게 아직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저렇게 됐다면 그 당을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아직 총선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 5가지 요인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먼저 총선 대비 지금 야권 내부 투쟁이 들어간 상태이고 여당은 아직 이것이 시작되지 않았고 공천률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확실한 지지층 밑에서 우선해서 가려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보수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반대된 야당이 결집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200석 이상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야권이 결합할 그런 동기를 부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봤을 때 야권이 각 당은 틀리지만 수도권에서 전략적으로 단일 대우로 갈 가능성이 많고 호남은 호남대로 좀 신당이라든가 무소속한테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천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당과 야당 1대1 싸움으로 간다고 봤을 때 저는 뭐 냉정하게 봐서는 지금 현 구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저도 교수님 말씀에 좀 공감인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라고 표현하셔서 죄송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다음 대권 지지율의 10%를 넘었습니다. 호남에서는 28%에 달하고요. 예, 지금 나오는 것을 리얼미터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하면 호남 대선 주자 지지율이 28.5%로 완전히 훌쩍 뛰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면서 강철수란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강한 행보가 호남에서는 좀 지지를 얻고 그러니까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혹시 나가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당을 만들고 기존에 친노 중심의 또 야당이 있고 야당 2개 또 여당 하나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 여소야대가 되듯이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시절처럼 그렇게 되면 여당이 오히려 더 의석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저는 생각할 때요. 200석이냐 이거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하고 1대1로 맞붙었을 때 200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앞으로 만약에 설령 신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 질이 멸렬해 있다 하더라도 대신 무소속이란 거대한 군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석이란 말은 이게 오히려 새누리당한테 독약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말이죠. 새누리당 지도부가 우리 정말 그렇게 돼? 이러는 순간에 어느 날 한순간에 뭐랄까 오히려
패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거고. 예. 다만 이제 200석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요. 한 정당이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돼 있건 상관없이 다른 한 정당이 집권당이 200석 이거는 아마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나만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전국적 지지율이 10%를 처음 넘었습니다. 호남에서 30%에 육박합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여러 카드를 막 던지는데 그게 적절히 대응하면서 나름대로 센 모습 보여주는 것 잘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사실 지금까지는 이른바 뭐 안하무인 안철수 그 대표 아래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새가 없었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새는 없지만 새를 만들 가능성을 상당히 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구심력을 상당히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의 어떤 핵심을 코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만약에 지금 나오는 야권에 나오는 말도 사실은 야당 야권 신당이 여러 개가 있지만 거기에 아무도 현역 의원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상당 부분 깃발을 딱 드는 신용만 해도 이만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깃발을 했을 때에 탈당이 아닌 분당이란 명목으로 해서 상당히 그 태풍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데 안철수 의원의 이런 이제 10% 이상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은 대안 없는 존재감,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당 세력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정당의 이미지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철수 의원이 빨리 와서 호남에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치면 호남 어떤 지역 패권 정당이 아니고 전국적인 정당의 모습을 우리는 갖췄다. 이러면서 나중에 총선이 끝나면 또 안철수 의원 또 탈당을 하라고 또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과거의 JP처럼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자기 세력을 만들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자기 세력이 없는 정치는 우리 지금 현 정치판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참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호남 분들이 문재인 대표 참 실망만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보조를 맞췄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뚝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예, 앞으로 지지도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어떻게 변한지는 저희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표현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